앞으로 절대 구매 불가할 것이라는 건 계속 오른다는 뜻인가요? 5년 안에 사지 않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 감소되면은 지방만 감소하고 서울 수도권은 괜찮다. 그 이유는 이쪽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왜 이렇게 일자리 못 구하는 청년들이 많을까요? 요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와요.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다만 지방이 워낙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방도 감소하고 서울 수도권도 감소하는데 지방 감소가 더 클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오늘 강의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에 계속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면은 서울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냐, 요 부분에서 봤을 때 90년대 이후 서울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해교가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서울에만 인구가 계속 몰릴 것이냐? 서울도 인구가 줄고 그게 수도권으로 많이 펼쳐지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도 계속 분산이 되고 있어요. 요 부분을 봤을 때 서울에만 계속 집중이 되고 서울이 계속 오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자, 인구, 절벽, 그리고 고령화, 저출산, 요 문제를 우리나라보다 선제적으로 겪은 나라가 일본이죠. 그러면은 일본 도쿄의 집값은 정점을 찍은 뒤에 얼마 만에 회복이 되었을까요? 1991년도에 정점을 찍었죠. 이 가격이 다시 회복되는데 30년 걸렸어요. 그것도 코로나 유동성 받아가면서. 왜? 이거는 절대적인 가격. 그러니까 10억 했던 게 다시 10억 가는데 30년 걸린 거예요. 10억 했던 게 다시 10억 가는 게 30년 걸렸어요. 맞춘 분들 굿.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죠. 그런 것처럼 일본도 저랬어요. 왜? 인구가 감소했고. 근데 화폐 가치 하락은 계속되죠?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는데 장기적 우상향이 된 거예요. 그게 30년 걸린 거예요. 거품 빠지고 나니까. 근데 5년 안 해요? 자, 그러려면은 어떤 요건들이 만족이 돼야 되냐? 앞으로, 자, 우리나라 집값이요. 우리나라 집값 거품의 핵심은 전세자금대출과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 같으면 주택담보대출만 있으니까 LTV를 많이 풀어도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풀지 말라고 하는 게 전세자금대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세자금대출에다가 주택담보대출이 2배로 지금 유동성이 흘러들어오고 있어서 갭투기꾼들이 가격을 올려놓으면 실거주들이 그걸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자, 말씀드렸죠. MB 때랑 박근혜 정부 때 전세자금대출을 1억, 2억, 3억, 5억 4차례에 걸쳐서 풀었고 이게 80%까지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따라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매매가가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형국이 나왔다. 생각해보세요. 5억짜리 집이에요. 전세를 3억 살고 있어요. 근데 집의 가치가 4억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전세가 뭐예요? 이 집의 사용권을 담보로 내가 돈을 주고서 그 집에 사는 거죠. 이자 대신에. 이자 받는 대신에. 그런데 이 집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2억 2천. 이런 형식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렇죠? 이게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MB 정부랑 박근혜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푸니까 어떻게 됐어요? 매매가가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올라가 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왔죠. 이게 어떤 시기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하락기. 그래서 MB정부 때 보면요, 전세가 맨날 전세 문제 터진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세가 너무 빨리 오른다. 그리고 요 한때의 하락기 때 요런 기이한 현상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 이건 즉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하면서 전세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갭이 줄어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다. 이런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매매 가격이 올라갈 징조다 라고 말하는 비정상적인 개논리, 궤변이라고 하죠. 궤변. 이 비정상적인 궤변을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부동산 교수라는 사람들. 이런 궤변을 했죠. 매매가가 떨어지는 건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하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건 갭이 줄어서 매매가가 오른다. 즉 매매 3단 논법에 따라서 매매가가 떨어지는 건 매매가가 올라갈 징조다. 내가 무릎을 꿇은 이유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지. 이런 거 저기 인터넷에 예전에 밈으로 돌았죠. 그런 것처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차라리 그거는 무릎을 꿇고 이거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도 있지. 매매가가 떨어지는 건 매매가가 곧 올라갈 것이라는 뜻이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기이한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전세자금대출은 앞으로 더 풀 이유는 없죠.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더 늘려준다. 이런 정책을 낸다면 모를까. 근데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요. 왜? 전세자금대출의 폐해를 이번에 제대로 알았으니까. 언제요?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전까진 잘 몰랐죠. 그 전까지는 저희가 진짜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전세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고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다른 사람들 다 뭐라고 그랬어요. 특히 코로나 때. 임대차 3법 때문에 올랐어요. 무슨 금리 때문에 올랐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 거짓말들이 지난 2년간 사람들이 계속 속았죠. 우리 말 안 믿었죠. 그리고 22년 8월에 전세 대란이 터지긴커녕 역전세 대란이 터지면서 그제서야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금리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내려가면은 매매가,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면서 모기지론에 영향을 주면서 매매가를 올리는 영향만 줬는데, 우리나라는 전세가를 올리는 영향을 주면서 이 전세가가 다시 매매가를 올리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효과가 2배. 효과가 2배가 돼버렸다. 그렇죠. 지금 폭락론자라고 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우린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2배가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느냐? 기준금리가 다시 0.5%포인트대까지 떨어지면서 예금금리가 1%대, 대출금리가 2%대 정도는 나와줘야지 지금 같은 거품이 다시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서 플러스로 추가 대출이 유입이 돼야 돼요. 요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느냐? 5년 안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3%입니다. 요거 소득 대비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2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110% 이상. 근데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이제 없습니다. 왜? DSR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0.5%까지의 기준금리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 요것도 없습니다. 왜? 이번에 미국이 0%대까지 내려봤는데, 제로금리 내려봤는데, 이게 고인플레이션으로 다가오면서 현대화폐 이론, 요거는 저희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현대화폐 이론이 완전히 똥이론이었다. 실패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뭐든 다 좋아요. 아까 공산주의 이야기 나왔는데 마르크스가 얘기한 이론은 굉장히 좋아요. 이론은 좋죠. 근데 그 이론대로 행동이 안 되죠. 이론은 얼마나 좋아요. 다들 평등하게 살 수 있고 누구한테 과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근데 그 이론대로 형성이 돼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현대화폐 이론도 이론은 좋아요. 이론대로 안 될 뿐이지. 대실패죠. 대실패. 이래놓고 또 라이트하우스 또 빨갱이라고 하겠다. 이론은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수정자본주의가 나온 거고, 그래서 완전히 실패다 이해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다시 이렇게 내릴 가능성은 진짜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이때 생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도 급할 때 유동성을 풀더라도 너무 많이 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안 내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내린다? 환율? 개박살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전세 거품이 그렇게 쌓일 수가 없으니까 매매 거품이랑 전세 거품이 2배로 그렇게 쌓이는 일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이럴 상황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5년 안에 서울 도심을 실구매하지 않으면
앞으로 절대 구매가 불가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럴 거면 왜 집값이 떨어질 때 강남, 서초, 송파 여기가 핵심적으로 많이 떨어지냐? 규제가 있어서요? 규제 푼 지역도 마찬가지죠. 규제가 있으면 옛날에 문재인 때 규제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저기를 투자하라는 소리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이야기도 안 나오죠. 규제 풀어도 전혀 소용없죠. 왜 그러겠어요? 이거니까. 결국엔 돈이에요, 돈. 돈을 가질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이 돈 중에서 핵심은 뭐예요? 대출이에요, 대출. 그러면 대출은 크게 한도와 금리를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한도가 나올 수 없다. DSR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금리가 나올 수 없다. 왜? 이번에 실패 사례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보시면은 최근 5년 안에 서울 핵심 도심 산 사람들이 다시는 그 가격에 절대 판매 불가하다. 소득이 그만큼 받쳐줘서 올라가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이야기죠.